그 고등학교도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 2, 3학년 때 뭐, 각각 하는 프로젝트의 주제와 내용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신입생들 들어오면 적응 오리엔테이션을 꽤 길게 해요. 새로 모인 구성원인데 그냥 바로 이렇게 첫 시간부터 수업을 하는 것은 되게 딱딱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 관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그 배움에 대한 어떤 의지가 이렇게 충분히 달궈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이 이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 적응 프로그램을 꽉 찬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충분히 이렇게 내포도 형성이 되고 또 배움 여정지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기 때문에 그 학습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의지 또는 지향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다. 2학년에 올라가면 인턴십 프로젝트가 꽤 아이들에게 인상적인가 봐요. 인턴십 공개를 하고 나면 꼭 우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과정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그 과정이 이제,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그 뭐 준비하고 밖에 나가서 반드시 외부의 그 실제 진로의 현장을 방문해서 인터뷰해야 되고 그걸 이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컨택해서 만나는 것도 힘들고 가서 체험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이제 아이들에게 인상 깊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어떤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19살, 3학년이 되면 19살 프로젝트를 하죠. 그 19살 프로젝트도 인턴십에 조금 더 이제 심화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외에 아까 이야기한 저희가 1, 2, 3학년은 농촌 체험 활동을 1년에 한 번씩 3박 4일 꼭 갑니다. 홍천에 있는 이제 저희가 다년간 방문한 장소가 있는데, 아마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아까 생태교육 과정이 필수 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인턴십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가나요? 한 학기입니다. 한 학기 동안. 뭐 짧게 뭐 이렇게 일주일, 이주일 뭐 학기말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학기 정도로 준비를 하고, 실제로 그 인터뷰나 체험 활동을 갈 때는 다 현장 체험 학습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미리 내고 가도록 되어 있죠. 현장에 가면은 보통 거기서 인턴십을 한다는 거 일을 하거나 뭐 그런 텐데. 교직의 뜻을 품고 있다면 초등학교 뭐 컨택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뭐 방과후 학습이라도 뭐 이렇게 직접 지도해 보거나. 뭐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재작년인가는 뭐 이렇게 약간 진짜 인턴으로 채용돼서 이렇게 했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이 수업을 평가하는, 뭐 물론 일반 뭐 공립학교들에서도 수업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학교에서는 좋은 수업 만들기라는 명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사실 교사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요.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학생 교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산하로 교과위원회가 있는데, 교과위원회, 학부모님들도 교과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수업 간담회를 일정을 잡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운 것도 맞는데, 그게 기회죠. 그걸 놓치면 수업이 계속 이제 빡빡해질 수 있잖아요. 저희는 체계적으로 1학기 때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해요. 부모님, 뭐 아이들도 와도 상관없는데
교육과정 설명회를 해서 학년별로 교과별로 저는 수업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한다. 그리고 평가도 이렇게 한다. 해서 이렇게 두 분과 공유하는 자리를 1학기 때 갖고 2학기 때는 이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을 참관하시게 이제 하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부모님들 많이 오시면은 또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괜찮으시나요? 선생님들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네. 보통은 학부모님과의 관계를 불가운 불가근이라고 하죠. 비교적 교사와 학부모 사이가 굉장히 이제 일심동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주체별로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는 가깝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적어도 뭐 적대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4, 5월쯤 되면 부모님 두 분이 다 오셔야 돼요. 학부모 상담 기간을 하시는데, 한 분만 오셔도 안 되고 두 분 다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시면 뭐 거의 1시간씩 이렇게, 한 달 내내 아마 학급 상담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 뭐 학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충분히 나누시고,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가다가 이렇게 만나시게 되면, 뭐, 거리감이, 자주 보는데 뭐 거리감이 있을 수가 없죠. 이제 그 학생들 뭐 자치문화 이쪽에 관해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학교는 또 이게 자치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1인 1자치, 학생 한 명당 1개 자치활동 할 만큼 또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가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활동 중에 조금 요거는 좀 그래도 의미가 있다, 좀 괜찮다, 대표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는 자치를 해보지 않으면 자치력이 안 생기죠. 네. 자치를 말로 배울 수도 없고 교과서로 배울 수도 없고 실제 해봐야 자치가 되게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교사 자치도 되게 어려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모아내는 것에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를 직접 해보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 주기도 어렵고요. 매번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어떤 교육이죠. 그리고 가장 큰 자치는 자기 삶에 대한 자치를 누리는데, 타인의 삶과 같이 자치를 배우지 않으면 자기 삶에 대한 자치도 나오지 않죠. 저희는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진짜 고등학교는 월요일 1블럭 2시간이 무조건 자치 시간이에요. 예, 중학교는 이제 월요일 1교시가 자치 시간이니까 일주일 시작을 자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자치 시간은 학급 자치 또는 학년 자치 또는 전체 자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하라고 하는 시간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2.5배에서 3배 정도는 자체 활동이 많은데, 그 시간에 학년의 문제,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가 대자보고 붙었는데, 하여튼 우리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자, 이런 식의 대자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이제 자치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치들을 하느냐, 총학생회가 있는가 하면 학년 또 학생회가 따로 있어요. 아이들 축제나 이렇게 체육대회를 다 아이들이 스스로 합니다. 여기 와서 낯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선생님을 안 찾아요. 선생님 안 불러. 그래서 선생님은 있던 없던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것도 아주 멋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중고가 같이 있는데 체육대회는 중고 학급을 다 털어요. 그래서 학년과 학급을 다 털어서 4팀을 그냥 구성하는 거예요. 전체로 네, 섞어서. 그렇게 팀을 구성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A부터 Z까지 다 아이들이 알아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참여도 잘 안 시켜줘요. 개조할 때나 잠깐 이렇게, 그것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당일날 그냥 섭외해서. 그래서 아이들 즐겁게 노는 걸 약간 멀뚱멀뚱 이제 바라봐야 되는
실은 축제도 진짜, 네, 선생님들이, 오히려 선생님들이 참여하려면 욕만 먹고 이렇게 저걸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실은 중학교도 정규 동아리 같은 것들은 선생님이 개설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애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선생님을 그냥 데리고 와요. 선생님은 출석 체크만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실은 자치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세월호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준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간혹 보면 지금 축제도 축제준비위원회가 따로 모집하고 구성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체육대회도 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따로 모집. 그래서 기회를 또 되게 다양하게 준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1인 1자치가 가능한 것이 이렇게 각각의 행사나 어떤 때마다 어느 한 총학생이나 학년 자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계속 열려 있다. 세월호 추모 준비도 다 그때 아이들도 모집해요. 그럼 그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대자보 문화가 활성화돼 있잖아요. 학생들. 네. 선생님들은 터치를 전혀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잘 유지가 이렇게 아이들끼리 나도 붙이고 싶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생겨났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올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자보도 붙이고 싶은 자리에 어디나 붙이죠. 학교에서는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필요하면 댓글을 달지요. 네. 네. 또 반응도 쓰고. 윤석열 탄핵 때는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문도 총학생회가 이렇게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수업 자세를 되돌아보는 대자보로부터 시작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장애 인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올라오죠. 중학교에서는 학생 성장 통지표가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성적 통지표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네. 일반 통지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입된 것이 이제 나가는데, 그거 외에, 그거는 별도로 저희는 이제 역량 통지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럼 역량 통지표 할 때 역량은 어떤 역량들이냐? 그래서 저희가 세 개의 역량 지표들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이후 역량 1.0 이렇게 해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뽑았어요. 10가지 역량. 네. 자기 이해로부터 세계 시민의식까지 이렇게 10가지 정도를 뽑았고,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과 특별히 관련이 있다는 역량을 평가 계획서에 넣으시고요. 학기 말에 지표들의 수량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덕 과목에 자기 이해 역량을 수업을 했다 하면 거기에 이 학생이 1점에서 5점 사이 몇 점, 어떤 역량이 몇 점, 이렇게 해서 모든 교과목의 선생님들이 그 역량을 쭉 한데 모으면 그 아이의 자기 이해 역량은 몇 점이다라는 게 평균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평점이 나오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주회, 선생님들의 해석, 약간의 해석. 지금은, 그렇게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고, 간단한 또 그 학생에 대한 코멘트를 달면 AI가 종합적인 분석을 해주는 플랫폼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입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한국의 모든 학교들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학교는 이 긴장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이걸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학교 설명회 때, 신입생을 모집하는 설명회 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입시교육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 이후 고는 고등학교의 자기 완결성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때가 되면 대한민국 그 나이 또래 80% 아이들이 대학을 가니 나머지 20%에 포함되는 것에 불안도 있고 그냥 청춘 자체의 불안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청춘의 불안도 있는데 주류에서 벗어난다는 불안까지 이제 겹쳐져서 아이들이 오히려 3학년 2학기 때 되면 되게 경직되어 있는 표정들을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럼에도 뭐랄까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이유 학교에서 3년을 보낸 것은 단순히 대학 진학 4년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인생 40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아까 역량 그것을 어떤 연습하고 담보할 수 있는 또는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보면 불안이 있지만 또는 짧게 보면 어떻게 불이익일 수 있지만 더 인생 길게 보면 100년까지 살 텐데 긴 차원에서 보면 매우 유익한 불안이고 그것은 크게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내기는 참 어렵고요. 근데 이 졸업생들이 많이 와요. 저희가 졸업생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각종 이렇게 이제 진로 강사로도 이제 모시기도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아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크게 빗나가진 않았구나, 헛되진 않았구나, 또는 과장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믿음에게는 달리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근데 굳이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크게 불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명문 학교는 아니어도 일반 학교 수준으로는 그냥 수시로는 간다. 학부모랑 지역사회 협력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학부모의 이 학교 참여는 되게 활발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지역사회와의 어떤 협업이나 어떤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과제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형태의 협력이 이제 학부모랑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단위에서 지금 이런 크고 작은 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좀 더 생산적인 차원에서 이 학교가 좀 더 지속 가능성을 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거버넌스, 그러니까 학부모 지역사회 이런 협업들이 더 이렇게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은 여기 성남의 도시명 대안 교육을 꿈꾸며 세울 때에는 지역사회 운동과 결합을 하려는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기숙사가 없거든요. 네. 전국 단위 모집인데 기숙사가 없다는 뜻은 그리고 부모님이 꼭 같이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여기 학교를 보내면 이 지역으로 이사 오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되게 불행하게도 여기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예 초기에 정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역 운동을 이렇게 이제 하시기도 해요. 먼의 만세 운동도 이렇게 하시고 또 먼의 영화제도 하시고 하여튼 이 동네에 이렇게 이제 곳곳에 터를 잡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후속 주자들이 계속 새로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집값 때문에 이렇게 실은 막힌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단순히 지역사회 운동이라는 것이 시민사회 운동 차원의 어떤 단체들만이 아니고 자꾸만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공적인 단위들이 되게 많아요. 성남교육청도 있고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앞에 질문이랑 이건 또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이유학교 이제 교장선생님으로 이제 3년, 2년 6개월 계셨고 앞으로 또 이제 계속 계실 텐데 중장기적으로 이유학교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죠. 실은 20년 막 같이 났을 때 제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생각해 본 바로는 향후 20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실은 20년 전에 학교 세우면서 진 빚들이 되게 많거든요. 땅값이며 뭐 건물값이며 할 때. 그 빚을 실은 올 초에 다 갚았어요. 그 최종 빚청산을 이제 올 초에 하셨다고 이사장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향후 20년간을 뭐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꼭 교장 임기로 이렇게 남을 필요는 없지만, 교장이 어쨌거나 4년마다 바뀌면 4, 5, 20에서 5명의 교장이 나오거나 이제 그 결절이 나올 텐데, 분기점이 나올 텐데, 우리 그 소설처럼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처럼 4년 후에 5번을 뭐 준비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발전기, 뭐 도약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세워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20년까지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준비기에 제가 이제 있다면 그 준비기에 할 일은 표준위에 대한, 지금까지는 표준 옆에 그냥 대안이었다면, 그래서 표준을 무시하거나 또는 표준을 굳이 참고하지 않고도 우리 길을 갈 거야 이렇게 했다면 그 표준 위에 대안이어야만 확장성도 있고, 예, 또 멀리 갈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대안교육 운동에 또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어떤 표준을 좀 이렇게 도입하는 또는 표준을 확립하는, 네, 그런 일을 제 임기 동안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분이 세워진 어떤 표준 위에서 또다시 이제 대안성을 한 반발자국 더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저희 단체는 학벌 스펙이 아닌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과 이후 학교의 철학이 다 있다고 보실까요? 학벌과 스펙, 지향 사회, 경쟁 시스템에 토한 사회죠. 근데 경쟁 사회는 또 개인주의를 단위로 해요. 개인들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는 각자 도생하는 이제 사회일수록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불안해지죠. 그럼 그 불안한 상태에서 가장 개인 단위의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은 뭐 이렇게 학벌을 쌓거나 스펙을 쌓거나 해서 불안들을 늦추는 건데, 그것이 전체 사회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나 불합리하거나 전체의 손실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학원을 나만 다니면 괜찮아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체 아이가 다니면 학원 다니는 안 다니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불행해요.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경쟁이 조장됐을 때 벌어지는 전체 사회의 비합리적인 비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학벌 사회, 스펙 사회 또는 경쟁을 이렇게 전제로 한 어떤 사회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불안을 줄이려면 각자 도생이 아니고 개인주의가 아니고 우리 학교의 그 비전처럼 더불어성이 되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은 더불어성을 그래서 억지로 강요할 그 무엇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어떤 진화적 특성상, DNA 특성상 저는 더불어성은 그냥 기본적으로 실은 장착되어 있고, 우리는 사회 때문에 잠시 잊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다시 복원해내는 누군가의 노력만 있으면 금방 실은 사람은 더불어 살 거다. 그리고 더불어 살면 그게 일종의 안전장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덜 들 거다. 쓸데없는 개인주의 사회가 초래한 어떤 비용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살만한 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과정으로 가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나 지금 채용을 바꿔야 이렇게 된다는 어떤 이런 주장들이 실은 그런 주장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노력들 좀 지속적으로 해오면 좋겠다. 우리 학교는 이제 학교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죠. 비전 자체가 더불어 사는 삶을 구현하는 미래교육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네.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달려왔는데요. 이화학교가 생각하는 영양교육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저희 이제 시그니처 질문이에요. 모든 교육기관 인터뷰 가면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공식이 있습니다. 영양교육은 땡땡이다.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양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다. 학벌 스펙이 아닌 역량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더 살만하기 때문이다. 아, 네. 아주 심플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한 문장이 교육과정 구석구석 녹아들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유학교의 실험과 상상이 앞으로 계속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